현재 금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사결정 구조와 그 신뢰의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수많은 전망과 해석이 난무하지만 정작 핵심은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가 아니라 연준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보이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른바 점도표를 이전만큼 신뢰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 내부의 장기 전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하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점도표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기 연준 리더십이 어떤 철학을 가질 것인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변수까지 겹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차기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연준은 과연 그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국채 금리, 달러 가치, 자산 가격 전반을 동시에 흔드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의장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을 건드렸을 때 발생할 파장을 무엇보다 두려워합니다. 만약 정치 권력이 통화 정책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물가는 다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연준은 설령 새로운 의장이 들어서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단계적이고 명분 있는 조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금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면 금리가 확 내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방식의 금리 인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취임 직후 50bp 인하를 연속으로 단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이 반등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불안과 선거 리스크라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연준은 보여주기식 완화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독립적이며 물가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금 가격을 둘러싼 논의도 쉽게 왜곡됩니다. 지금의 금 가격은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제약과 불확실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통화정책 환경 위에서 AI와 생산성, 그리고 그것이 금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통화정책에서 한 단계 더 넓혀 AI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변수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가입니다. 엔비디아, 빅테크, 반도체,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키워드들이죠. 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AI는 단순한 성장 산업이 아니라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현재 미국 정책 당국과 일부 핵심 인사들이 반복해서 꺼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1990년대 생산성 혁명입니다. 당시 미국은 IT와 인터넷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되었고 그 결과 성장은 강했지만 물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시기 연준을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를 신경제라고 표현했죠. 생산성이 물가 압력을 상쇄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아지고 가격을 낮추더라도 이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고용, 물가가 동시에 안정되는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AI에 대한 기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설비 투자는 단순히 주가를 밀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AI가 실제로 기업의 효율을 개선하고 비용 구조를 바꾸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인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성장은 강하지만 물가는 낮은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선택지는 크게 달라집니다. 성장이 탄탄한데 물가까지 안정적이라면
연준은 금리를 낮춰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환경에서는 금리가 낮아도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처럼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면 자본은 오히려 미국으로 더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AI가 실제 생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고 물가는 생각보다 잘 내려오지 않으며 금리 인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크로 분석가들은 AI를 단순한 테마주로 보지 않습니다. AI는 성공할 경우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축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자연스럽게 금과 같은 방어 자산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앞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AI가 생산성 혁명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는 매우 이상적인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반대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기대가 꺾일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AI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장에 대한 실망입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했지만 매출과 이익 증가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재무 부담은 커집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AI가 과연 경제 전체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물가 역시 쉽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공급 측 효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제는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통화정책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경기가 약해지면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물가가 높다면 섣불리 완화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책당국은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걱정되고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식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시장은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금은 경기 확장기에는 주식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막히는 국면, 즉 중앙은행이 어느 쪽으로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통화정책의 실패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기대가 흔들릴 경우 시장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첫째는 장기 침체 위험, 둘째는 이를 막기 위한 재정 통화 정책의 재개입입니다. 만약 생산성 개선 없이 돈만 풀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이화폐의 가치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자산인 금의 매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금이 반드시 단기 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금은 경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 그 자체에 대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AI가 성공하면 금의 상대적 매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AI가 실패하거나 중간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금은 다시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시장이 상상하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국가의 직접 개입입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AI 인프라가 흔들릴 때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정치적, 경제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 금융위기 국면에서도 시스템 리스크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에 개입해 왔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산성 개선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만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AI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유동성 공급이나 재정 지원으로 이를 떠받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안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가 압력입니다. 생산성이 동반되지 않은 자금 투입은 결국 화폐의 양만 늘리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는 실물 공급의 증가 없이 수요만 자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AI 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전체 경제의 물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만약 실패해도 결국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달러를 포함한 주요 통화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은 다시 한번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금은 특정 산업의 성공이나 실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상태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의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자산도 아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가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금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 공백을 메우는 자산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매크로 분석에서는 가능성의 꼬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AI 혁명이 성공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중간 과정에서 좌초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떠안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국가와 중앙은행으로 향하는 순간 금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통화 질서에 대한 보험으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을 단기 시세 차익의 대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자산으로 본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입니다. 주식이 좋을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주식과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금이 다시 주목받는 구조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금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자산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비용을 흡수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의 적정 가격을 논할 때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보다 지금 어떤 위험이 누적되고 있느냐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이 통화와 연결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 투자가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화 기준 금 가격은 달러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는 곧 원화 자산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금은 그에 대한 간접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변수는 부채와 통화 공급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평상시보다 위기 국면에서 더 강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제가 심각한 압박을 받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마지막 수단으로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양은 늘어나고 종이 화폐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커질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이 급등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금은 예측 가능한 자산이 아닙니다.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상당 기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금을 일정 비율로 보유하는 전략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과 같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가격에서 금을 바라보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금은 싸서 사는 자산이 아니라 필요해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경제가 순조롭게 흘러가면 금의 존재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통화정책, 재정 부담 등 여러 불확실성이 동시에 쌓여 있는 환경에서는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줄이느냐입니다. 특히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는
수익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과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자산에서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룰 때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란 특정 자산의 가격 전망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일정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금을 포트폴리오의 10%로 설정했다면 시간이 지나 금 가격이 크게 올라 그 비중이 13%나 14%로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이 더 오를까가 아니라 처음에 정한 비중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입니다. 리밸런싱의 핵심은 과도한 쏠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금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금의 일부를 줄여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것은 수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는 금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할을 다한 부분을 정리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리밸런싱의 빈도입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비중을 조정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리밸런싱은 오히려 장기 수익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잘라내면 결국 충분히 성장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기나 반기처럼 일정한 주기를 정해두고 점검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기관 투자자처럼 초단기 매매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강점은 시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유지하고 큰 흐름이 바뀔 때만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전체 자산에서 금이 맡고 있는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금을 줄이는 결정이 반드시 금이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커진 비중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금 가격이 조정받아 비중이 줄어들었다면 그때 다시 비중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을 다루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금에 대한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지금 금은 비싼가? 아니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자의 성향이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금은 여전히 가격보다 역할로 평가해야 할 자산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현재의 금 가격은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만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준의 정책 제약, 정치적 변수, AI를 둘러싼 생산성 기대와 그 불확실성, 그리고 국가 부채와 통화 공급에 대한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녹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금 가격은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까지 함께 반영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을 보유하면 반드시 위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입니다. 그러나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는 것은 위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사고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시간입니다. 금은 하루 이틀의 가격 변동으로 평가할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경제가 어떤 경로를 밟을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의 세상이 안정과 성장만으로 이어진다면 금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비해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는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항상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다시 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산다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비중을 유지한다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각자의 위험 감내 수준과 경제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 금을 모두 사거나 모두 파는 선택은 모두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금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은 언제나 조용히 존재하지만 필요할 때 그 가치를 드러내는 자산입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지금의 가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보면 금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매수 매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의 문제라는 점에 도달합니다. 금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게 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예측이 빗나갔을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금을 대하는 시각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한 가지 방향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생산성 혁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와 불확실성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고 위기가 올 경우 다시 유동성에 의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의 가치는 단순합니다. 금은 특정 시나리오가 실현될 때만 의미를 가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 있을 때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면 금은 조용히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축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금은 다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을 만능해답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이 있다고 해서 손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의 깊이를 완화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의 적정 비중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가 충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0%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또한 금을 보유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가격을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은 자주 손대지 않을수록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리밸런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관심과 잦은 판단은 금을 장기 전략이 아닌 단기 매매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금 투자의 핵심은 태도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기보다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금이 오르든 내리든 그 이유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포트폴리오 전체에서의 균형을 먼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격이 비싸냐는 질문은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금은 미래를 맞추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감당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점을 이해했다면 금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 시점에서 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